안녕하세요. 블랙보시 마스터 신입니다. 2025년 1회 한국사 기출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가 있고요. 근래에 들어서 이 유적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적지 위주로 한번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구석기는 뗀석기로 주먹토끼고요. 그래서 그림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냥, 채집, 어로.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있는 동물들을 사냥해서 먹고, 그리고 식물의 열매를 혹은 과일을 따서 먹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리 사회를 이루고 살았고, 그들은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지는 경기 연천 정곡리입니다. 신석기는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고,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인해서 저장 장소인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고, 그리고 옷과 그물을 만들어내는 가락바퀴가 있었습니다. 신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지는 서울 암사동과 제주 고산리, 그리고 부산 동삼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는 청동이고요. 그래서 고인돌이라고 해서 군장의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나타내는 군장의 무덤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약탈 경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때 실시되었던 농사는 바로 벼농사로 인해서 잉여 농산물이 생겼고, 그로 인한 빈부격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동기부터는 계급사회의 시작입니다. 청동기의 유적지는 부여 송곡리, 의주 미송리, 창원 진동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청동기 시대고 비파형 동검과 함께 고인돌 모형 만들기가 정답입니다. 삼국시대에서 고구려인데요. 고구려의 전성기 때 왕은 강개토대왕과 장수왕이고 5세기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왕은 바로 고주몽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소수리망, 강개토대왕, 장수왕 이렇게 중요한 왕들만 볼게요. 소수리망은 태학을 설립해서 유교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했고 율령을 반포한 왕으로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다졌던 왕입니다. 강개토대왕은 신라를 도와 외를 격퇴했고 이것이 바로 호우명 그릇에 나타나 있는데 그때 신라의 왕의 이름은 내무랑입니다. 그리고 강개토대왕 때는 요동지역을 확보하고 전성기를 누렸고요.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해서 남진 정책, 그래서 남하 정책을 통해서 신라와 백제를 공격했고요. 그래서 신라와 백제는 나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장수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업적을 남긴 강개토 대왕릉비와 자신이 충주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기리기 위한 충주고구려비를 세웠습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겼던 장군으로 살수대첩이 있고요. 양만추는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겼고 안시성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개소문은 정변을 일으켜 보장왕을 왕으로 세우고 대망리지로 정권을 장악했던 고구려 후기 때 유명한 사람입니다. 평양으로 천도하여 남진 정책을 추진했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면서 한강 유역을 장악했던 왕은 바로 고구려 장수왕입니다. 남북국 시대는 통일 신라와 발해를 뜻하는 단어고요. 신라 중대 때 이제 방금 삼국 통일을 했어요. 무열왕 김춘추는 삼국 통일을 하는 가운데 죽었고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완성했는데 그는 이제 문무왕릉이라고 해서 동해로 들어오는 왜구를 막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죽었을 때 나오는 유골을 그 동해 앞바다에 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왕은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왕권 강화를 시행했던 왕이고요. 그때 난을 일으켰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김흠돌인데 이 사람은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라 중대 때는 교종이라고 하는 불교의 하나의 종파가 유행했는데 가르칠 교로 교리 중심 경전 공부를 했던
불교의 하나의 종파입니다. 그래서 이 종파는 귀족들이 많이 섬길 수 있었겠죠. 그리고 신라 하대는 진골귀족의 왕위쟁탈전에 의해서 호족이 성장했고 육두품도 반신라화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된 것이 바로 호족과 육두품입니다. 그리고 신라 하대 때 유행했던 불교의 한 종파는 바로 선종으로 행할선이고 행위를 중심으로 그래서 참선 수행을 하면서 불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백성에게 좋았던 종교입니다. 그리고 신라 하대 때는 풍수 지리설이 유행했습니다. 신라 촐랑문서에는 일본 도다이샤 소소인에서 발견된 문서가 바로 신라 촐랑문서로 서원경, 통일신라 시대 때 구주 오소경이라고 하면서 5개의 작은 수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서원경에 속한 촌락을 비롯한 인구수, 토지의 종류와 크기, 소와 말의 수를 적은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촌주가 3년마다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 징수 자료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 또 유명했던 해상왕 장보고가 있었고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왜구를 막았던 사람이 바로 장보고입니다. 신문왕의 업적, 국학을 설립했고 구주 오소경 체제를 정비했으며 노급을 폐지했고 관료전을 시행했습니다. 고려시대의 무역항은 바로 병란도고요. 그리고 고려는 삼관청자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역사서는 일현 스님이 만든 삼국유사, 김부식이 만든 삼국사기, 그리고 이승휴가 만든 제왕운기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불교와 관련된 스님은 2사람이 있는데요. 의천과 진울입니다.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들로 교광겸수, 해동천태정을 주장했고요. 진울은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주장했습니다. 고려시대의 중앙행정조직은 도병마사 식목도관과 같은 독자적 기관 2아이와 그리고 이성육부제로 운영되었고 준추원, 어사대 3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육부제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고요. 중추원은 왕의 비서기관이고요.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고 3사는 회계기관입니다. 그리고 도병마사는 지금의 국방부로 국방회의를 했던 곳이고요. 식목도감은 법을 제정했던 곳입니다. 고려 제11대 왕이 문종의 넷째 아들로 해동천태종을 창시하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교관겸수를 주장했던 사람은 바로 의천입니다. 고려의 대외관계인데요. 고려를 쳐들어왔던 나라는 총 3나라, 거란, 여진, 몽고고요. 거란은 나중에 요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요나라. 그리고 여진은 금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몽고족은 원나라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같은 나라인 거 알면 되고요. 거란은 1차 침입과 3차 침입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 거란의 1차 침입은 서희라고 하는 문신이 외교, 말빨로 이겨서 강동육주를 되찾았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2차 침입은 강조의 정변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3차 침입은 감간찬의 기주제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진족이 이제 나중에 힘이 세져서 금나라로 바뀌는데요. 윤관이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별무반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진족의 땅을 빼앗아서 동부 구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여진족이 하도 돌려달라고 애원을 해서 1년여 뒤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몽고족은 실제로 이제 징기스칸을 말하고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원나라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힘을 발휘하는데요. 이때 몽고족은 기마적으로 수군이 약할 것을 예상했던 최우는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몽고족과의 싸움을 계속했고요. 그러나 이제 이 몽고족이 싸움을 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강화도로 천도했기 때문에 수도가 함락된 건 아니지만 어쨌건 이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고 그러는 중에 이제 왕이 허수아비 노릇을 그만하고 개경으로 환도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개경으로 환도하고
최우와 그의 친위부대였던 삼별천은 끝까지 항쟁을 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항쟁을 하다가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진멸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이제 원나라에 의해서 고려는 부마국이 되고요. 부마국이 되면서 원나라의 공주와 혼인을 해야 하는 상태가 오고 왕의 이름이 충으로 바뀝니다. 그러는 와중에 반원 자주 정책을 썼던 왕이 바로 공민왕이고 공민왕은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했고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 병정도감을 설치했고 기철과 같은 친원 세력을 숙청했고 몽골풍은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의 등용으로 건문세족의 세력을 약화시켰는데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결국 원나라에 의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외교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한 서희. 이것이 바로 거란의 1차 침입이었고요. 그래서 거란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압록강 일대에 강동육주를 확보하였습니다. 조선시대 붕당 정치인데요. 붕당 정치가 나오려면 훈구파와 살인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살인파는 누구냐면 성종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훈구파는 공신이라고 보면 돼요. 개국 공신들. 그래서 조선을 세울 때 힘을 썼던 개국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사림을 등록했고 이 사림은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서원에서는 선현의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그래서 후세대 양육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규약인 향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종 때 이제 유명했던 살인이 바로 조광조고요. 조광조는 현량가를 실시해서 유능하고 도덕적인 사람, 현량을 뽑기 위한 추천시험제를 시행했고요. 그리고 훈구파 중에서 공이 없는데 공신으로 인정된 사람들의 공훈을 삭제하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소격서도 폐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못마땅했던 훈구는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나뭇잎 사건으로 조광조를 처형하고 사림의 개혁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는데요. 이때 이제 개미나 벌이나 이렇게 갉아먹었겠죠. 그래서 나뭇잎에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조씨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잎을 통해서 조광조는 영모로 몰리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훈구파가 살인파를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무오사화가 있었고요. 무오사화는 원인은 김종직의 조이제문인데 이 조이제문에 보면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그러니까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 찬탈한 그 글이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송과 그의 후손인 이제 살인파가 대거 처형당하게 됩니다. 중종은 훈구를 견제하고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등용하였고 조광조가 추진한 개혁이 바로 현량과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균역법과 대독법이 있어요. 균역법은 영조가 실시했고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동법은 광해군이 실시했는데 공납의 폐단을 개혁한 제도로 원래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특산물을 바치는 것인데요. 이제 이 특산물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싸게 주고 사서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 공물 납부 방식을 집집마다 해서 토지 결수, 그러니까 토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잘 사는 거겠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만 공물을 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특산물이 없으면 쌀이나 면포나 동전으로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에게 가서 국가에 필요한 물품, 그러니까 이 필요한 물품이 사실은 특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특산물을 샀던 거죠. 7번은 토산물로 내던 공물을
이제는 쌀, 옷감, 동전으로 납부해도 된대요. 그리고 집집마다 내던 것을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한다고 하더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광해군이 실시한 대동법입니다. 개항기 때 기억해야 하는 거는 흥성대원군으로, 흥성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흥성대원군의 정책은 서원을 철폐했어요. 이 서원이 그 살인파가 붕당의 근거지로 삼았던 곳인데 이 훈구와 살인 중에서 결국 살아남는 것이 후세대를 양육했던 살인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인파가 점점 붕당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영조와 정조가 등장하고 이때 탕평 정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도 정치를 지나서 흥성대원군의 정책으로 오는데요. 이 흥성대원군이 봤을 때는 이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이 면세이기도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차지도 많이 하고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서원을 아예 철폐해버리고요. 그리고 호포제를 실시해서 상민에게만 거두던 세금을 양반에게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흥성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고요. 그리고 경복궁 중건 비용을 위해 당백전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미친 듯이 솟아요. 그리고 흥성대원군의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척하비를 건립했습니다. 흥성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함께 일어났던 사건들을 볼 건데요. 1866년에 일어났던 병인박해는 천주교 박해입니다. 근데 이때 프랑스 신부까지 죽이게 돼서 프랑스가 이를 알고 강화도로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원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한전하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어난 강화도로 침입하는 이 일을 병인양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미국 상선이고요. 미국 상선이니까 미국에 무역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무역하자고 들어왔는데 이때 흥성대원군의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고 그래서 이 제너럴 셔모노를 결국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이 강화도로 침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미양요이고 어제현이 강성보에서 항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8년도에 있었던 일은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의 묘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하는 사건인데요. 이때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성대원군에게 요구했던 건 당연히 상인이니까 또 통상수교였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오페르트가 돌아가는 길에 이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파려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흥성대원군은 더더욱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강경해졌고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척하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1873년도에 고종이 나이가 차서 이제 실제적으로 고종이 이제 힘을 갖게 되고 흥성대원군의 대리섭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강화도 조약으로 강화도 조약은 일단 운요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운요 사건에서 운요호 이름 들으면 알겠죠?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있었던 1875년 운요 사건을 빌미로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은 조선의 자주국을 선언함으로써 청나라의 영향력을 받지 않게 만들고 이것은 바로 일본이 좀 더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에요. 그리고 부산, 원산, 인천 총 3개의 항구를 개항해서 일본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요.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치해법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조선에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 법을 적용하다 보니 이것이 제대로 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이 주는 의의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나 불평등 조약이고요. 개항을 통해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는 그래서 흥성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지만 고종은 개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불평등 조약으로 일본이 조선 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 침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갑신정변인데요.
갑신정변은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계야파가 주도한 것으로 우정총국, 지금으로 따지면 우체국 개국 축하연에 일으켰습니다. 이때 일본이 도와줬었는데요.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급진계야파가 사실은 일으킨 거고 청군이랑 고종이 이제 막은 거예요. 이 갑신정변의 의의는 근대적 개혁을 시도했다는 것으로 입헌군주제와 평등사회를 지향했다는 점에 있고요. 신분제 폐지와 함께 조세개혁을 요구했습니다. 한계는 일본에 의존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았고 청나라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이 요구했던 급진계야파가 요구했던 14개의 정강을 볼 건데요. 첫 번째, 청나라의 간섭 폐제, 그리고 문벌 폐지와 인재 등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선발하자였고요. 내각 중심의 정치로 왕의 권한보다는 근대적 정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리고 조세를 개혁하자고 해서 토지세를 개혁하자, 국가 재정을 일원화시켜서 하나의 기구가 통합해서 다스리자는 거였고요. 그리고 경찰 제도 도입, 규장각 폐지. 규장각은 정조 때 만든 왕실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관리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해상공국이라고 해서 상업 독점기구를 폐지하고 내시부 궁중관리기관도 폐지하고 그리고 군제 개편하고 국가의 채무를 탕감하면서 우리가 빨리 다른 나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유배나 고문과 같은 이제 비윤리적인 처벌은 폐지하고 근대적 법률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으며 민권 신장을 통해서 인민평등권을 보장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갑오개혁은 1차와 2차가 있는데요. 1차 갑오개혁은 김홍집 내각으로 전제군주제 폐지 및 신분제 철폐가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때 왕실과 정부가 분리되고 과거제 폐지되고 신분제 폐지되고 재정개혁을 통해서 국가재정 일어나고 조세개혁을 통해서 은본위제가 도입되고 도량형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갑오개혁은 김홍직과 박영효인데 이들의 목표는 근대적 입헌군주제입니다. 박영효는 아까 여기 지금 갑신정변에 나오는 급진계야파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설치하자. 그래서 홍범 14조 발표. 지방제 개혁하자. 8도를 23부로 개편. 사법, 법을 개혁하자. 재판소를 설치하고 행정과 사법을 분리시키자. 그리고 교육을 개혁하자면서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자. 군제를 개혁하면서 훈련대를 창설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때 일어난 사건이 하나 바로 동학농민운동으로 1차 봉기는 탐관오리와 지주들의 수탈 심화에 대한 고부 농민 봉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으로 본격적인 농민군이 봉기하게 됐고요. 그래서 황토현 전투 승리하고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이에 고종이 위험성을 깨닫고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했는데 이때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텐진 조약이 맺어져 있었고 조선의 SOS를 서로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군에게 말했고 그래서 청나라도 군대를 보내고 일본도 군대를 보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농민군과 조선 정부 간에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고 그래서 농민군이 해상하고 농민군이 요구했던 패전개혁안을 실시하기 위해서 집강소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2차 봉기가 또 일어났는데요. 정부가 전주 화약을 지키지 않았고 일본이 아까 들어왔잖아요. 일본군이 개입을 했는데 경복궁을 점령하고 갑오개혁을 강행하다 보니 이제 농민군이 반외세, 반일 운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례에서 재봉기를 하고 전국으로 확산했는데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정몽주는 체포되고 지도부가 해산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는 1896년도에 세워졌고요. 독립신문 발간하고 독립문 건립하고 만민공동회, 간민공동회를 개최해서 사람들을 계몽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를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제로 체결했던 조약 중에 하나인 을사늑약. 을사늑약은 1905년에 있었고요.
이 일사늑약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해가고 우리나라에 통감부를 설치해서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고종이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을사오적이 도장을 찍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강제적인 일사늑약에 대한 반응으로 고종을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고요. 장지연은 이렇게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신문 사설을 썼고요. 그리고 민영화는 자결로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신민회는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등이 만든 비밀 결사단체로 오산학교를 이승훈이 지었고 대성학교는 안창호가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를 설립하면서 민족 자본을 육성했고요. 국사품 장려운동을 벌였고 그리고 서간도에는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서 신흥 강습소, 그러니까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를 발간해서 일제에 대한 의식을 계속 알렸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어떻게 침탈해 갔는지 과정을 볼 건데요. 1904년 한일의정서가 있었고 그리고 제1차 한일협약이 있었는데 제1차 한일협약으로 인해서 고문정치가 시작되고 우리나라에 고문으로 왔던 사람이 재정고문이 메가타, 외교고문이 스티븐스입니다. 그리고 1905년에 강제적인 조약인 을사늑약이 체결되고요. 이로 인해서 통감정치가 시행되고 우리나라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은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있었던 정미조약은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차관 정치를 실시했고 우리나라 군대를 강제로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이 맺어집니다. 흥성대원군 집권 시기에 시행되었던 정책으로 옳은 것인데요. 흥성대원군은 척하비를 건립했고 호포제를 시행해서 답은 1번입니다.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은 바로 강화도 조약으로 세계의 항구를 개항하고 조선 연해에 대한 측량권 및 영사재판권을 허용하는 치해법권이 허용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주성을 점령한 후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였고 정부로부터 패정개혁안을 약속받았다. 이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고요. 그래서 한번 해산을 했는데 다시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하여 내정을 감속하고 있으니까 다시 반외세로 재봉기를 합니다. 독립협회는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립했고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했고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계몽운동이 독립협회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바로 을미의변으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을미사변이고 단발령 시행이 을미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인석, 이송 등 반일의식을 가진 유세층들이 주도했습니다. 다음은 일제감정기인데요. 일제감정기는 총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세 분류로 나뉘고요. 1910년대 무단통치는 헌병경찰제로 태형령과 즉결처분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판을 통해서 죄를 이렇게 처벌받지만 즉결처분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거기다가 교사들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다녔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땅을 뺏어가려고 시행했던 정책이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고 그리고 회사령이 있습니다. 회사령은 일제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차릴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일제가 우리나라 회사를 짓지 못하게 많이 막았습니다. 3.1운동은 이러한 1910년대 때 일어난 일제의 식민정치에 반하는 정책으로 28 독립선언과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 대규모 만세운동과 비폭력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종적으로 상하이에 수립이 되고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였고 연통제와 교통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구미위원부가 있었고 한국강복군을 창설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고요. 그리고 1941년에는 대한민국 건국광령 발표도 있었습니다. 1920년대 문화통치는 3.1운동으로 인해서 일제의 통치 방법이 변경된 거고요. 그러나 말은 문화통치로 변경된 것 같으나 실제로는 더 감시가 심해지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것이 바로 문화통치입니다. 민족 분열 통치로 이때 이제 친일파들이 대거 나타나게 되고요. 보통 경찰제를 시행했지만 경찰의 인원수를 늘렸기 때문에 오히려 감시가 더 심했고요. 언론과 집회도 할 수 있다고 허가해 줬지만 실제로는 검열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조선에게 필요한 정보들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미증식 계획을 시행해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많이 만들어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갔는데요. 이때 일본이 증산된 쌀의 양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할 쌀까지도 다 들고 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운동은 물산장려운동으로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외쳤고 조만식을 중심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내자라는 것인데요. 이것의 구호가 바로 한민족 1천만이 이런 식만 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론도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이 1천만 명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운동은 60만세 운동으로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래일에 일어났고요. 조선은 조선 민중이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했고요. 이 60만세 운동은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29년 11월 3일에 있었던 이 광주역 사건은 일본 학생들의 조선 여학생 희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일본 경찰은 조선 학생만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이 일어났고요. 일제의 식민지 차별 교육과 탄압에 맞섰던 운동입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합니다. 신간에는 1927년도에 결성되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힘을 합쳐서 만든 항일민족운동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 조선 형평사가 조직되는데요. 형평은 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일 민족운동을 전개하고 우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백정도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걸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암태도 소작쟁이는 전남 신안군 암태도에서 발생한 소작쟁이로 일제감정기 최초의 대규모 소작쟁이고 소작료 인하가 성공되고 소작인의 단결력이 강화되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근후에는 1927년도에 창립된 민족 독립을 위한 여성단체로 여성계몽, 여성의 권리 주장, 독립운동 잡지 간행이 대표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때는 무장독립운동도 있었는데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대한독립군과 함께 이겼고요. 청산리 대첩은 크게 이겼는데요. 김자진 장군이 북로군정서 군과 함께 크게 이겼던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제가 보복하게 되는데 간도 참변이 일어났는데 이때 독립군보다 오히려 민간인의 사상자 수가 많았던 그런 보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에 의해서 우리나라 독립군이 사상당했던 자유시 참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로 넘어가는데요. 민족 말살 정책은 내선 일체와 일선 동조론을 주장합니다. 내선 일체는 일본과 조선의 한 몸이다. 일본과 조선이 일체, 한 몸.
그리고 일선 동조로는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입니다. 그래서 아예 완전히 우리나라 역사와 우리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이고요. 그래서 한국 신민화 정책을 펼치고 창씨 개명으로 일본식 성명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와 궁성요배처럼 일제의 문화를 우리에게 강조했고요.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해서 공출제도를 실시하고 징병, 징용, 위안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참기지화 정책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면화를, 북쪽에서는 양을 키우는 남명 북양 정책도 실시했습니다. 1931년에서 34년에 일어났던 농촌 계몽운동으로 동아일보가 주도했고요. 분화로드 운동은 바로 문명 퇴치 운동이었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표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자였고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전통 문화 교육을 했고 일제의 수탈 구조를 알리고 민족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위생 교육도 했고 절약하라고도 말했고 금건 전략을 실천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분화로드 운동은 노동자와 농민을 계몽했던 민족 운동이고요. 한글 보급과 민족 의식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운동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사회 구조적 개혁도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빈곤함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어학회는 1931년 설립된 조선어의 학문적 기틀을 마련한 단체로 한글을 지키려는 노력을 전개하여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고 1949년 한글학회로 개칭하기도 합니다. 의열단은 김원봉이 세웠고 의열단의 행동강령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입니다. 그래서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투처,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폭탄투처,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투처, 나석주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은행 폭탄투처. 이것이 바로 의열단이 했던 폭탄투처 사건입니다. 그리고 김구가 세운 것은 바로 한인애국단으로 이봉창은 일본 청왕에게 투척하고 윤봉길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투척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경제 사학이 있고 민족주의 사학은 신채호로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조선연구초 이것이 바로 신채호의 책입니다. 그리고 박은식은 혼을 강조했고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백나무는 조선사회 경제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백암 박은식은 한국 통사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당한 아픈 역사를 재현한 책을 썼고요. 그래서 조선 사람의 민족 정신을 붙돋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살아갑니다. 신채호의 조선상고사는 조선의 정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조선의 고대사를 새로 썼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조선의 정신을 자기 손으로 지어버렸던 조선의 역사가들의 행위를 격렬하게 비판했고 고대 우리 민족의 생활 터전이 압록강이나 대동강 이남이 아니라 만리장성 바로 넘어 요동지역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는 민족이고요. 비아는 우리 민족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다음 백나문의 조선사회경제사가 있는데요. 동암 백나문이고요. 이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자였고 민족주의자였으며 역사학자였으며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조선은 자기 힘으로 봉건제를 극복하고 자본주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조선 특수사회론을 퍼뜨렸습니다. 이에 백나무는 아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보편적 역사 법칙에 따라 발전해 왔으며 자본주의 맹화, 즉 자본주의의 씨앗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다음 내용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은 1930년대 침략전쟁, 그리고 민족말살 정책. 그래서 병참기지화 정책과 민족말살 정책을 시행했던 1930년대를 말하고 있고요. 1930년대 일은 한국 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1923년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한 것이 바로 조선 형평사입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실패했던 이 활동의 내용들은 바로 조선 어학회입니다.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자 한일 학생 간의 다툼이 벌어진 것이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국무도독부군, 일본의 공격에 대비하였고 1920년 6월 기습공격하여 승리한 것은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리고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 폭탄을 던진 사람은 바로 윤봉길입니다. 대한민국 건국과정은 카이로 회담으로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고요. 포츠담 회담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독립을 재확인받았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신탁 통치가 결정되면서 미용서 정상들이 전후 처리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복은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38선 분할 점령이 1945년 9월, 신탁 통치에 의한 미소 공동회가 2번이나 실시되었으나 소련의 미참석으로 결렬되었고요. 결국에 미국은 이 조선의 문제를 유엔에게 넘겼고요. 유엔은 선거를 실시하라고 합니다. 이때 남한은 찬성하였고 북한은 선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한 것이 바로 1948년 5월 10일. 네, 이때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뽑히고 그 다음에 재헌국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대한민국 건국 강령은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했고요. 1940년대 임시정부가 강복 후에 독립국가 건설을 준비하기 위해 제정했고 중국 충칭에서 임시의정원이 결의했고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채택했습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정치균 등 경제균 등 교육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고 재산과 생산수당의 균등 분배,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좌우합작운동은 좌익인 김규식과 우익인 여운형이 협력하여 통일정부 수립을 추진한 운동으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중도파의 노력이었고 그 다음에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으며 미소 대립과 남북한 내 극단 세력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운동이 약화되고 남북 협상 실패 후 사실상 좌우합작 운동은 소멸됩니다. 이 좌우합작 운동이 주장했던 7원칙이 있었는데요. 토지개혁, 친일파 처벌, 민족 자본 보호, 노동자와 농민 권익 보호, 입법기구 구성,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요청, 정치법 석방 및 언론 집회 자유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정부는 이승만 정부로 미국 원조로 300산업이 발달했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으며 이승만 정부가 실시한 농지개혁법은 유상몰수와 유상분배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나타낸 법이고요.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났던 전쟁이 6.25 전쟁이고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했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유엔군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의 활약으로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평양으로 진격해서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또 일사후퇴가 일어났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휴전이 협정됩니다. 그리고 자유당의 부통령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시위를 하다가 김주열의 시신으로 인한 4.19 혁명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장명 내각은 4.19 혁명 이후에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여 내각을 구성했으나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다시 대통령제로 바뀝니다. 박정희 정부는 한일 수교 협정과 베트남 파병, 그리고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면서 외화벌이를 시작했고, 그로 인해 얻은 돈으로 새마을 운동을 실시해서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중요시 여기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업화 사건에 의해서 전태희 사건과 YH 무역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유신헌법을 제정했고 그 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통일원칙 3개,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을 외쳤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것은 바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신군부인 전두환에 대한 저항이었고 광주시민 걸기문에 있었고 당시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시위 도중 이한열 사망 사건이 있었고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원 조치에 반대하고 그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6.29 민주화 선언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 외교를 했는데요.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비핵화를 선언합니다. 최초의 남북 공식 합의로 상호 존중과 교류 협력을 약속했고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대화의 기반을 마련했고 3대 원칙을 주장했는데 여기 상호 인정과 평화 공존, 상호 불가침 합의, 그래서 교류 협력 확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핵 문제를 미해결했고요. 왜냐하면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지만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고 그리고 이행 부족도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외환위기 IMF가 있었고 이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재빠르게 재기에 성공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지방자치제를 시행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으로 이산가족 방문하고 개성공단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6.25 남북공동선언과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요. 노무현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14 남북정상선언 그리고 한미 FTA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부터 농가 소득을 높이고 낙후된 농촌을 근대화하여 도시와 농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새마을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있었고요. 1940년은 한국 강복군 창설이 있었는데 그러면 20, 30년도 때 일을 물어보고 있어요. 20, 30년도 때 일은 바로 국민대표회의 개최입니다. 기억은 북한이 남침한 이후의 사건인데요. 그것이 바로 유엔군의 도움으로 인해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당의 이 부정선거, 투표함 바꿔치기와 개표 조작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은 4.19 혁명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서울올림픽을 개최하였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발표했습니다. 4.13 호원 조치에 맞서서 시민들이 호원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인 것이고 이로 인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문제로요. 간도는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고요. 조선 때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고요. 외교권 박탈 이후에는 일본이 청과 협약을 맺으면서 간도를 청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는 군사 전략 요충지인데요. 고려의 때는 몽골 침입 때 수도를 옮겼고요. 조선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발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시대 안에서 공통으로 들어간 것을 찾는 것을 하이브리드 문제로 명명했고요. 문제는 태정관 지령으로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섬이고 칙령 제41호에 우리나라 섬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독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25년 1회 한국사 기출문제 풀이였습니다. 파이팅입니다.